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경제 파트부터 가도록 합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과 같이요. 730쪽에 한번 펴보실까요? 730쪽 보시면, 그 이모곤란 위에 저청 상민 수령 무역장정은 꼭 보셔야 돼요. 되게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네. 저청 상민 수령 무역장정. 이모곤란 이후에 청나라에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에 맺어진 조약이 조청 상민 수령 무역장정 이렇게 되겠죠. 그 결과 일본 상인들과 그죠? 일본과 청나라 상인들이 한판 우리나라 시장을 놓고 싸우게 되었다. 그 결과 거의 80% 이상을 상회했던 일본의 점유율이 조금씩은 떨어져서 우리 조선 즉 이 나라의 이 정도의 비율을 경제적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연도 꼭 잡으셔야 됩니다. 이모곤란 1882년이고요. 그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맺어졌다.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놓쳐서 안 되는 부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넘겨갈게요. 필요치 않는 부분들이 꽤 있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733쪽에 보시면 아간 파천의 국권 그 이권 침탈에 관련된 부분, 아간 파천 이후에 우리나라 이권이 침탈당합니다. 요거 볼게요. 이거 박스 정리한 거 있습니다. 자, 러시아 경원 정성 광산 채굴권, 광산의 체크. 그 다음에 압록강 울릉도 산림의 체크. 미국 운산. 날 경인 철도 부설권은 부설권을 미국이 가져갔지만 일본에 양도했습니다. 자금이 없어요. 일종의 이건 브로커들이 뭐랄까요, 공사를 따낸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서울의 전기 수도권 시설권 미국, 프랑스 경의선 철도 부설권 무조건 이것도 마찬가지 일본의 양도. 그 다음에 창성 금강채굴권, 평양 무연탄 광산채굴권, 독일 금성 당연 강원도의 금강채굴권, 영국은 은산 금강채굴권. 있다는 정도. 최근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만 보셔야 되고요. 일본 경인선 철도 부설권을 인수해서 그대로 설치하게 됐죠. 경인선은 오늘날에 노량진에서 제물포까지, 인천의 제물포까지, 경부 철도 부설권, 직산 금강채굴권, 충청남도 천안을 얘기하는 거고요. 경원선, 그다음에 경의선 부설권 인수 됐죠? 이렇게까지. 그 다음에 일본의 우리나라의 금융 지배 볼까요? 네, 일본 제1은행이 우리나라에 진출했다. 지금 734쪽. 네. 1878년에 우리나라에 제1은행이 진출. 그 다음에 1905년 우리가 화폐정리 사업은 알아야 되겠죠? 네, 화폐정리 사업. 네, 1차 한일 협약. 네, 1차 한일 협약 때 메가타에 의해서 메가타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화폐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기존에 통용되었던 게 상평통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백동화죠. 상평통보, 그 다음에 백동화. 이걸 앞으로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렸죠. 전부 다 뭐를 바꿔야 되나요? 일본의 엔화로 바꿔야 됐다. 1대1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게 상품의 질에 따라서, 상에 해당되면 교환되고요. 중이나 하에 된 부분들은, 이건 이제 우리 쉽게 속된 말로 엿사마가 돼요. 고물이 돼버렸어요. 고물값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요것만 교환해준 조건. 그 결과 우리나라의 상인들이 쫄딱 망했습니다. 상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되게 쉬운데 자주 나왔던 부분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에 우리 토지 약탈을 좀 볼까 합니다. 토지 약탈. 735쪽. 735쪽에 하단부에 보면 토지 가옥 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1906년에. 네, 토지 가옥 증명. 일본이 우리나라 토지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었게 되었습니다. 토지 가옥 증명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 국유지 미개간지 이용권도 있었습니다. 일본이 우리 토지를 가져주는 법적 근거 토지 가옥 증명서 1906년. 연도 필요합니다. 네, 연도를 꼭 물어볼 것 같습니다. 또 모의고사도 그렇게 많이 출제하고 있고 선생님들. 그 다음에 1908년 한 페이지 넘기면 동양 척식 주식회사. 이건 이미 여러 번 설명드렸죠? 네. 네, 우리 땅을 빼앗기 일보 직전 미리 준비해 놓은 겁니다. 동양 척식 주식회사는. 동양은 회사 이름이고요. 그죠? 네. 척식은 이거예요. 네. 식민지 국가에 행하는 경제정책이라는 뜻이에요. 식민지 국가에 행하는 경제정책이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에게 식민지 국가에 대해 전부 다 척식회사를 만들어요. 이름만 좀 달라지겠죠. 그죠? 우리는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38페이지. 738페이지. 방공령에 대한 부분 좀 할까요? 방공령. 네. 우리 곡식이 수출되죠. 일본 애들에서. 일본에. 이거 우리가 디펜스 해야 된다. 수출을 더 이상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아직 식량난이 해결되지 않는 나라예요. 자급자족이 안 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일본 애들이 일본 애들이, 그죠? 일본 농민들의, 그죠? 네, 쌀값을 보존할 목적으로, 그죠? 네. 그러니까 수급에 가는 거예요. 우리 농민과 전혀 관계없어요. 자기 자국민들의 농민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물가 조절을 하기 위해서 쌀을 수입해 갔다.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방공령을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 자, 방공령이 결과적으로 선포가 됩니다. 1899년에 89년에 연도를 잘못 얘기했네요. 1889년에 방공령이 반포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건 우리가 예기적 마찰로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실패했고요. 손해배상을 해야 됐어요. 손해배상을. 결론을 우리가 손해배상하고 말았습니다. 1889년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연도 암기돼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방공령을 발표했던 시기의 사실로 가장 가까운 것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요. 연도 꼭 외우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1개월 전까지 의뢰 통보하면 된다고 영사관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얘네들이 조혈통상장정의 규정을 통해서 거기 부산이면 부산, 원산이면 원산, 인천이면 인천항에 쌀을 수입해가는 일본 업자들이 있어요. 일본 업자까지 통보하는 게 1개월로 봤다는 거야. 야, 이게 우리가 또 당했습니다. 그 결과 조혈통상장정에 의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또 변상해야 되는, 또 사과해야 되는 이런 불운이 겹쳐서 왔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상권수호운동을 보겠습니다. 상권수호운동. 상권수호운동이 참 아프죠, 이게. 우리가 일본의 시장 다 빼앗겼잖아요. 그죠? 일본의 그 조청 상민수령 무역경제도 청나라들까지 들어왔죠. 되게 우리가 힘든 시기가 됐다는 거야. 그 결과 우리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 결과 우리가 서울의 시전상인들 할 수 있는 게 철시밖에 없었어. 철시. 시장 문을 닫겠다는 뜻이죠. 시장 문을 닫겠다. 외국 상점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시장을 완전히 점령당해서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이제 한국중앙총상의 활동이다 보시면 돼요. 한국이라는 거 두 개 딱 나오는 거 아시죠? 한국은 보부상 단체를 얘기하는 거고, 요건 시전 상인들 단체를 얘기하는 거. 뭐요? 핵심적이 뭐죠, 다? 한국.
요게 다 나오면 언제예요? 항제국가니까 대한제국식 단체예요. 공부하는 요령. 한국이라는 단체가 들어가면 무조건 대한제국식 단체라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회 이권 수운동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게 또 반복되는데 한번 볼까요? 저령도 조차 요구. 부산 영도 앞바다에 조차를 요구를 거절시켰다. 예, 99년 동안. 영국 애들이 홍콩을 99년 동안 조차하듯이. 그 다음에 한나은행 폐쇄. 그 다음에 목포와 중남포에 도서 매도 요구권. 도서는 섬을 의미합니다. 예. 그 다음에 독일과 프랑스들의 이권 요구를 저지시켰다. 그 다음에 학문지 개강운동 반대운동. 네, 즉 보안회를 통해서 했던 운동들이 좀 반복되고 있어서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740페이지 국채보상운동은 꼭 봐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뭐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만 출제 빈도수를 볼 때 자주 있다는 거죠. 연도 외워야 되겠습니다. 1907년. 좀 안타깝죠. 네, 1907년. 우리가 1905년에 을사늑약을 당했죠. 그 결과 우리의 일교권이 완전히 박탈됐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을사늑약을 통해서 얘네들은 서울 남산에다가 통간부를 설치해요. 이 통간부를 설치하는데 이 비용을 우리가 대야 된다는 거예요. 비용을 전부 다 우리에게 전가했다는 거야. 이 돈이 빚으로 남았다는 뜻. 우리가 갚지 못하면 빚이 되는 거야. 이 빚을 국가의 채무가 된 거야. 국가의 채무가 됐다 해서 국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채를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자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억울하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의지에 전혀 관계없이 국가에 빚을 지게 됐다는 거죠. 대략 1,300만 원입니다. 대략 1,300만 원이면 지금 돈으로 엄청난 돈이라 돼야 되겠죠. 왜냐면 지금 이 당시에 보통 1900년대 초에 서울시 집 한 채 값이 1,000원이란 말이야. 1,300만 원이면 장난 아니겠죠. 자, 처음 대구에 출발했다. 대구에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대구에서 서상돈, 김광재 등이 모금운동을 전개하였다. 대한매일신보, 항성신문, 제국신문 여러 신문사들이 홍보해줬다. 후원해줬다. 일제통감은 이를 베일운동으로 간주하고 일지련을 이용해서 탄압, 모금활동이 결과적으로 중단. 또 가장 대표적인 국채보상 기성의 간사인 양기탁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양기탁에 횡령했다. 횡령에 대한 누명을 씌웁니다. 횡령에 대한 누명을 씌워서 구속. 가장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국제보상운동은 꼭 기본적으로 대구에서 출발했다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이 아니고 대구에 출발했다. 국제보상운동. 이해 가셔야 됩니다. 네. 가끔 서울이다, 뭐 평양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네. 국제보상운동에 대한 얘기, 서상돈, 양기탁에 대한 얘기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넘겨볼게요. 우리 특별히 나오지 않는 건 제가 생략할게요. 네. 나오지 않는 거 좀 뺄게요, 제가. 네. 746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페이지 746페이지. 좀 지울게요. (746쪽에) 여성에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여성에 대한 부분. 춘성여학교. 요건 이미 기출됐기 때문에 보고하는 겁니다. 정말 그 당시 어려운 문제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죠. 거의 책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한번 출제되고 난 다음에 난이도 조절용을 썼던 것 같고요. 그 뒤로 출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권에 관련된 부분, 여성들의 권위가 신장된 내용입니다. 서울 북촌 양반 부인들이 한국 최초로 여성단체인 찬양회를 만들었습니다. 북촌을 대표하는 여성들이. 지금 서울에 가면 북촌은 주로 지금 한옥
건물들이 되게 많이 남아있죠. 네, 이 지역입니다. 찬양열 조직 최초의 순수 사립여학교, 순성여학교. 네. 네, 사립여학교가 만들어져서 훗날 한성고등여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연도를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1908년.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책이 기록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748페이지 의식주에 관련된 부분. 의식주 볼게요. 의식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상류층 남성들 복장의 변화가 있습니다. 한복 대신에 양복을 입고 그 다음에 양말과 구두를 신었다. 됐죠? 여성복의 변화, 개량 한복이 등장했다. 개학의 대부분 여성은 전통적인 치마와 저고를 입었다. 서양 선교사의 양장을 본따 만든 개량 한복도 등장하였다. 애출복. 오랫동안 여성의 얼굴을 가리던 장옥, 쓰개치마 등이 사라지고 양산이를 대신하였다. 양산이 밑줄 것입니다. 식생활의 변화. 식생활은 크게 나올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생략. 그 다음에 근대식 건물 749쪽에 근대식 건물을 보죠. 문아파트에 중복돼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 해제 부분. 개항 이후 그동안 신분에 규제받던 주택 문화가 변화가 일어났다. 가옥의 건축 양식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집을 지을 수 있었다. 근대식 건축물. 손탁호텔을 체크할까요? 손탁호텔은 나올 수 있어요. 손탁호텔. 사람 이름입니다. 손탁 여사입니다. 고종식이 활동을 했고요. 국적은 독일계 러시아인입니다. 독일계 러시아인인데 베베르의 추천을 받아서 이 사람이 셰프 같아요. 요즘에 그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 보통 우리 셰프라고 하죠. 언어로. 서양 요리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양의 외교관들 우리나라에 되게 많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분들 우리 한식으로 주면 좋겠지만 그 당시 한식을 별로 인식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서양식 요리를 할 수 있는 셰프를 추천받아서 외교관들의 접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손탁이라는 분이 되게 이 일을 잘해서 고종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탁호텔 부지 쪽에 해당 이런 집을 한 채를 선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탁 이 건물을 헐어내고 여기다가 호텔을 새롭게 지었습니다. 서울의 최초 호텔이고요. 우리나라 최초 호텔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최초 호텔은 손탁 호텔은 아니고요. 인천의 대불 호텔이 가장 최초입니다. 손탁 호텔은 서울의 최초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되게 중요한 아까 잠깐 언급하려다 말았던 것들이 있는데 정동구락부 회원들의 모임의 장소를 주로 많이 쓰였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혹시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시나요? 암살? 그때 많은 사람 군중들이 막 차 마시고 웅성웅성하는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거기가 손탁 호텔이에요. 그게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의 시대적 배경도 손탁 호텔이 일부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손탁 호텔은 지금 현재 다 사라지고 없고요. 손탁 호텔 그 자리만 편말 정도만 현재 남아있다. 그래도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손탁 호텔은. 그죠? 그 다음에 명동성당. 고딕 양식체 건물 양식이고요. 그 다음에 정동교회 등이 그 당시에 근대식 건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750페이지 해외 이주 동포들에 관련된 거. 이분들에 대한 생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900년대 초가 되면 우리는 이제 하와이로 이주 가는 게 있을 거고, 그 전에 이제 간도로 이주 가는 게 되게 많았다는 거고요. 간도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게 큰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연해주하고 그다음에 미주 지역을 한번 봐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자, 연해주 지역 1860년대 이후에 함경도 지역의 가난한 주민들이 연해주로 이주했다. 러시아는 연해주를 개척을 목적으로 한인들이 이주를 허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가는 장소가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등 연해주 곳입니다. 연해주 여러 곳입니다. 대략 약 8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한촌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무장투쟁을 하는 중심지가 되기도 하였다. 미주 지역 1902년 하와이, 하와이 이거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봐야 되는 이유는 작년에 우리 한능점이 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단독으로. 이러면 곧 공무원 우리 시장에 나올 수 있어요. 공무원에 출제 가능성이 있다. 올라간다 이렇게.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미주 지역 1902년 하와이로 이민이 시작됐다. 미국 하와이 농장주들이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대한제국 정부에 한국 농민의 이민을 요청해왔다. 그리하여 우리 농민은 정부의 해외 알선을 받아서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이때 이제 미국 선교사인 알렌이 공을 좀 세우죠. 네. 미국 선교사 알렌에게 부탁하죠, 애들이. 누가? 하와이에서 알렌에게 부탁했고, 알렌은 고종에게 얘기했고, 그 결과 농민 상당수가 하와이로 사탕수수밭에, 그죠? 사탕수수밭에 노동에 동원되는 되게 힘겨운 생활을 했다 이렇게 알려집니다. 대략 인원이 약 7,000명 정도가 하와이로 이주하게 되었다. 되게 이제 가혹한 노동 현장이죠. 되게 힘들죠. 그 태양 밑에 뭐 한 40도 정도 올라가는 영상입니다. 영화관이요. 그 정도 온도에서 이 노동에 힘든 생활을 보냈던 또 인종 차별까지 당해되었던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더라. 또 그 중에 일부는 미국 본토로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게 일명 하와이 1세대가 이민 1세대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 그 다음에 쿠바 등지까지도 이동해서 살더라. 사탕수수밭, 그 다음에 이제 용설란이라고도 불러요. 용설란. 그 용의 혀를 닮았다고 해서 용설란이라고 하죠. 요런 것들, 요 재배하는데 투입되겠다. 됐죠? 되게 고생을 많이 했던 하와이 이민 1세대들. 지금 기록이 빠져있지만 또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또 결혼 정책도 있습니다. 그죠? 사진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 하와이로 이민 간 사람들 남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여성들과 서로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들어해서 서로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결혼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의 문화를 좀 볼까 합니다. 자, 752쪽에 근대 문화 보겠습니다. 문화에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753쪽에 보시면 방문국이라는 게 하나 나올 겁니다. 방문국. 인쇄소죠? 인쇄소입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그죠? 수신사들이 다녀오고 난 다음에 방문국을 새롭게 만들었고, 여기서 신문이 처음으로 인쇄되죠. 한성순보가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아쉽게 우리가 알다시피 갑신정변 때 기계가 파손돼서 방문국은 더 이상 기계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다음에 기기창,
예. 근대 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기창. 우리 영선사로 다녀왔죠. 이건 수신사고요. 네. 청나라 영선사로 다녀온 다음에 기기창을 만들었다 정도. 그 다음에 전항국도 마찬가지. 화폐를 만드는 것들이죠. 일본 다녀와서 만든 것들. 방문국, 전항국. 그 다음에 근대 인쇄시설 보겠습니다. 한성숭보를 방문국에서 처음 만들었다. 예. 한성순보. 10일에 한 번씩 나오는 신문입니다. 예, 열흘 순자입니다. 10일에 한 번 나오는 신문이다. 열흘 순자. 그 다음에 광인사. 1년 뒤에 만드는 게 광인사인데요. 민간 출판사 최초입니다. 민간 출판사. 통신 및 전기 볼까요? 전신. 정신. 청과 일본의 전신선 연결. 전신. 한선 정보, 전보총국. 거의 출제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등. 경복궁 건청궁에 민비가 살던 기거했던 곳이죠. 최초로 전등이 가설되었다. 1887년 연도 밑줄 긋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전등이 가설되었다. 그다음에 전하 경운궁에 1898년 최초로 가설됐다. 그리고 1900년이 되면서 상류사회 보급돼도 되게 빨리 왔어요. 우리나라의 그 전등과 전하는 우리나라 되게 빠른 계한 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성전기 콜브란. 그 다음에 우편, 을편. 을미개혁으로 부활되었다. 1895년 을미개혁으로 부활되었다. 갑신정변 때 우정국 개국 축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실패로 돌아가면서 끝났고요. 다시 부활되었다. 그럼 1900년에 만국의 편찬을 가입된 밑줄 긋고 별표. 이건 한등급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시험에 나올 때가 됐습니다. 교통, 전차 보죠.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1899년 연도여야 돼요. 외우는 방법은 간단해. 선생님 노래 한 자리면 다 풀 수 있어.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 또 있어요. 경인선. 노량진에서 제물포까지 이것도 마찬가지 1899년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하시면 됩니다. 경부선, 경의선, 경의선 전부 다 일본 애들에서 놓여졌고요. 목적이 다르죠. 위에 경인선과 좀 달라지죠. 경부선, 경의선 전부 다 뭐죠?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죠. 군사적인. 왜? 러일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군수물자 이동 제일 부드럽게 잘 진행돼야 되겠지요. 기타 1905년 마산, 1914년 호남선 등이 개설되었다. 의료시설, 강혜원, 최초의 근대식 병원, 알렌이 운영하였고 훗날 이후 제중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해에 바뀌었어요. 한 14일? 보름 정도 지나서 강혜원이 제중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왜? 고종의 처남들을 이렇게 치료해줬거든요. 그래서 어느 특정인 인사만 치료받을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 혜택을 줬으면 쓰겠다 해서 만든 게 제중원입니다. 강제원, 국립병원 의료기술을 보고받았다. 세브란스, 선교사 에비슨이 제중원을 인수하여 세브란스 병원으로 개칭하였다. 그래서 연희전문학교하고 세브란스 합쳐서 오늘날 연세대학교가 됐고요. 그래서 세브란스 이것 때문에 서울대 의대하고 연세대 의대들이 자기들 최초의 병원을 만들었다 이렇게 서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약간 뭐라고 할까요? 자존심 싸움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대적 건축물 보겠습니다. 서양식 건축물, 개선문을 모방한 독립문, 중세 고딕 양식의 명동 성당, 르네상스 양식, 덕숭 석조전, 지금 오른쪽 상단의 그림을 보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초의 근대식 성당, 약연성당, 개신교 교회, 정동교회 등이 만들어졌다.
건축 양식을 가끔 물어보거든요. 네, 고딕 양식, 르네상스 양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덕숭 석조전이 대표적인 게 네, 르네상스 양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리하는 것 여러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 됐고요. 그 다음에 757페이지 교육 봐야 되겠습니다. 자, 교육 볼까요? 첫 번째 바로 원산학사가 나오네요. 원산학사. 이미 기출됐죠. 연도를 물어봤습니다. 1883년. 가장 가까운 사건 물어봤죠. 이모곤란일 거고. 그 다음에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84년에 뭐가 같았죠? 갑신, 정변에 대한 내용 선택지를 하나 고르면 돼요. 원산학사는 연도가 중요합니다. 그죠? 자, 원산학사는 이제 문물을 같이 교육했어요. 문물을. 네. 문물을 교육했다. 우리나라에 이런 유사한 교육기관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우리 신라의 대표적인 하랑도 같은 게 있습니다. 하랑도.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함경도 덕원 주민들을 무려 최초의 근대적 사립교육기관이다. 사립입니다. 사립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동문학, 통역관 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고가 통역에 대한 필요하다는 통역할 사람이. 유경공원 86년 최초의 근대식 관리학교, 헐버트 길모아 등 미국인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그 동문학이 83년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유경공이 86년이죠. 유경공원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예산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폐쇄. 3년 정도밖에 존재하지 않았던 게 동문학. 유경공원에서 통역관을 양성할 수 있겠고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문을 가르치죠. 영어, 수학, 지리, 정치, 근대적 양반의 자제들을 주로 모아서 교육시켰다. 그 다음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 꽤 많습니다. 오늘날 서울에 되게 많죠. 배제학당, 오늘날 배제고등학교, 경신학교, 배제고등학교, 언더우드, 그 다음에 이하학당, 오늘날 이하여고, 그 다음에 정신여학교, 정신여고, 이런 학교들이, 개신교들 학교들도 만들어졌더라. 다음 페이지. 근대 교육 보급의 확산에 관련된 부분을 하겠습니다. 교육 입국조서 발표 1835년 가보개혁에 의해서 근대 교육제도가 마련되었고 이어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 입국조서가 반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학교 85년 소학교 1900년 중학교 그 다음에 사범학교 사범학교는 대학이 아니에요. 교원 양성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원을 학교가 늘어나는데 선생님들이 부족해서 단시간 내에 교원을 양성한 학교, 애국 학교 등이 만들어졌다. 그 애국 계몽가들이 세운 학교들도 봐야 됩니다. 그 기독교 계통의 학교와 그 다음에 애국 계몽운동가들 세운 학교들이 있습니다. 구분하세요. 아주 기초적인 거 나올 수 있어요. 아까 뭐 시문, 이하, 뭐 이런 학교들은 전부 다 기독교 학교고요. 애국 계몽왕도 학교 보겠습니다. 대성학교 안창호, 오산학교 이승훈, 보성학교 이용익, 천도교 계통이죠. 그 다음에 진명여학교 진명, 숙명여학교, 숙명여학교 엄기비, 숙명여학교 되게 중요하죠. 숙명여고죠 오늘날에. 엄기비죠. 기비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고종황제의 계비죠. 계비. 명성황후 말고 명성황후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이 되고 그 뒤에 계비들이 쭉 나오죠. 엄기비는 교육에 되게 관심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서전서숙 이상설 북간도, 신흥학교 이시영 사간도 등에서
학교를 통해서 인재를 양성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운동. 교육단체에 대한 건 거의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안 하겠습니다. 거의 특별하게 나올 일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국학연구 부분을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좀 쉴까요? 국학에 관련된 부분 좀 쉬어가겠습니다. 네. 국학은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수업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